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 치르고 선생님과 함께 만나러 들어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해설 강의고요. 1부, 2부 우리 최서희 선생님과 열심히 수업 듣고 이 자리 3부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지난번 시험에서도 그죠? 지난번 시험에서도 같이 해설 강의를 봤는데요. 이번에도 해설 강의 또 들어온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혹시라도 선생님 처음 본다.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냥 답만 알려주고 끝내는 거 말고요. 왜 이게 답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 지금 만난 게 3부잖아요. 그래서 21번부터 32번까지 독서 지문 하나와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 있는 부분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같이 문제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문이 나오는데요. 21번부터 25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지난번에 같이 공부해 본 친구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바로 여기로 2002년 이렇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은 결국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알려주는 게 문제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1번 문제 한번 눈으로 한번 봅니다.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아, 윗글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리고서 눈으로 쭉 훑었더니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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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현상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21번 또 25번 지문은 사회 지문 또는 뭐 사회의 어떤 현상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래서 문제를 먼저 보자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2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1번과 22번 문두를 한번 보세요. 2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이고요. 22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는 것이고 22번 같은 경우는 윗글에 대한 이해니까 내용을 이해했느냐,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돼서 해설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봤더니 주문 변동폭, 뭐 소비자 수요, 뭐 주문 변동폭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주문 변동폭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쵸? 자, 23번은 오답률 1위입니다. 자, 이 오답률은요, 여러분 친구들이 EBS에 들어와서 시험을 다 치른 이후에 나는 이걸로 답을 했어요 라고 쭉 답을 매긴 게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이 방금 확인했더니 한 16,000여 명 이상 16,500여 명 정도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구들이 이 23번 문제를 오답률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는지 한번 보자고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기억 부분을 가지고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도 물어보겠다는 거죠. 24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윗글과 보기를 읽어야 됩니다. 보기만 따로 읽는 게 아니고요. 윗글과 보기니까 윗글 먼저 읽고 보기 읽자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거니까 뭐가 먼저다? 윗글이 먼저다. 그쵸? 그러면 21번, 22번, 23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봤고, 그죠? 24번, 25번은 보기가 있구나 정도 알고 이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1문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Be the Rest 해가지고요. 뭐 붉은 악마가 되자 뭐 이런 거겠죠. 라고 새겨진 티셔츠가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선생님은 이때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요. 이 폴란드전을 봤던 그 장소도 기억이 나고요. 이게 2002년 6월 4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막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여러분 이거죠. 이거. 수요가 폭발했다요. 수요가 폭발했다. 1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자, 모조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가짜. 그죠? 짜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는 업체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자, 오히려 정품. 자, 이거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답니다. 그럼 지금 딱 반대의 상황인 거죠. 모조품 판매하는 업체는 수익이 많이 났을 것이고 정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았다. 자,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자, 중요해요. 뭐가요? 이거예요. 수요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정품을 생산하는데 수익을 못 내고 모조품을 생산하는데 수익이 많아졌을까? 됐나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하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급 사슬망 관리 SCM이네요. 그죠?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급 사슬망이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정의 내려주잖아요, 정의. 자,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사슬망이니까 아주 긴밀하겠구나. 요 정도. 그쵸? 자,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글자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근데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런 SCM, 공급 사슬망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자,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이 현상. 모조품이 더 잘 팔리고 더 호황이고 더 수익이 많아지고 정품 파는 업체가 잘 안 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 불윕 이펙트를 자 우선 이해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채찍 효과는 도대체 뭐냐? 자,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자, 뭘 들어주죠? 얘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모를 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채찍 효과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하겠죠. 왜? 아기 기저귀는 일정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한데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합니다. 자, 뭐요? 수요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여러분 혹시 이 단어 기억나나요? 이 단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자, 주문 변동폭이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 자, 이거 나왔잖아요. 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합니다. 뭐가요? 주문 변동폭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 변동폭이라는 게 증가하는구나, 커지는구나. 자,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 아하, 이거예요.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채찍을 들고요. 채찍을 촥 채찍질을 해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 움직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채찍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기 입장을 보면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가면서 주문의 변동폭이 커진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 자, 그래서 채찍 효과란 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해되죠? 사실 선생님 옆에 그렸던 그림을 선생님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봤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못 봤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딱 그림이 만약에 나왔었으면 훨씬 더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채찍했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 만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문의 변동폭이 너무 커. 이러면 유통업체든 제조업체든 뭐 반길 일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변동폭이 크면, 자, 이거잖아요.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나요? 이 상황 왜 봐요? 월드컵 1승 했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 때 비더레즈라는 그 티셔츠가 많이 팔렸는데 모조품 업체가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냈다. 정품 업체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면 그건 논술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대답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쵸? 볼게요. 첫째,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이번 시험에 그 1번이었던가요? 앞쪽 화법에서 뭐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담화 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담화 중이라면 자, 내가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두 번째 이런 세 번째 이런 여러분 이런 게 담화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1번이야. 이게 첫 번째야. 중요한 거야. 뭐 수요의 왜곡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수요가 왜곡되는구나. 자, 어떤 말일까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소매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로 기존 주문량보다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 소매점이 나한테 주문한 양이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다음에 또 더 많이 주문할 수 있겠네 하면서 도매점도 저 옆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제조업체에다 좀 더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채찍 효과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잖아요.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조건,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돼. 자,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만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티셔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겠어요? 막 수십만 개 되나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업체는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저희 뭐 A 업체, B 업체 있어요. C 업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장 주세요. 100장 주세요. 10,000장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요? C한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주문하는데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돼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쵸? 여러분 우리가 그 뭐랄까요? 제조업체야. 여러분과 선생님이 제조업체야. 손잡고 야 우리 제조업체. 근데 누가 와서 저는 10장만 주문할게요. 저는 100장 주문할게요. 저는 10,000장 주문할게요. 그랬어요. 그럼 누구랑 계약할까요? 10장? 100장? 아니죠. 10,000장 주문한 사람이랑 계약하겠죠. 그쵸? 제조업체 입장에서. 자,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업체들은 어떻게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서 공급을 보장받으려 한다는 거죠. 결국 수요에 왜곡이 발생되는 거죠. 수요가 100인데 100장만 주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00장이 아니라 200장. 200장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옆에 팀에서 옆에 상점에서 500장을 주문한대. 그럼 우리 200장 하면 안 올 텐데. 그럼 난 1000장. 이런 식으로 수요의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 왜곡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자, 지금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할수록 멀어질수록 이 최종 소비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죠? 대량 주문 방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모르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죠. 우리는 여러분과 선생님은 소비자니까. 근데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하겠죠. 그쵸? 자, 정리합니다.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또 나왔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진다. 그죠? 우리는 한두 개 사는데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박스로 사오고요. 도매상은 제조업체로부터 트럭으로 사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재고량이 증가하겠죠. 우리는 한두 개밖에 안 사는데 여기 지금 박스로 사왔단 말이에요. 트럭으로 사오고요. 그지? 자, 재고량 증가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재고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취향이 변화됐는데도 이 재고량 때문에 그 취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이럽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제조업체 입장이 돼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어. 생각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시차. 자, 뭐냐면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차가 생기겠죠?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는 데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또 모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줍니다.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해요. 얼마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한 물건을 받기까지 한 3, 4일 정도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합니다. 그죠?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는 몇 주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왜? 제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오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이동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주문하고 제조하는 이쪽 제조업체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즉 갑니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자, 또 나왔어.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나오지 지금.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요. 이는 재고량 증가로 또 이어집니다. 그쵸? 이해되죠? 자,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팔려고 만들었는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재고잖아. 그치? 자, 왜냐하면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마련하거나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물류 비용이 드는 거고요. 보관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 공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 그죠? 불필요한 재고를 줄인다면 그래도 공급 사슬망에 있는 각 주체들 간에 어떤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요. 뭐 엄청나게 어려워서 말도 안 된다. 선생님 전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전혀 아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쭉 봤는데 과연 문제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거.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나온 건 채찍 효과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없죠. 그치? 자,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럼 사회현상 그게 뭐죠? 모조품을 제작, 판매한 업체가 큰 이득을 봤다. 반대로 정품을 판매한 업체가 손해를 봤다. 그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렇죠? 채찍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오케이. 2번이 정답. 3번 사회현상과 관련된 원인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설명합니까? 역사적 변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1910년에 이랬고 1950년대 이랬고 2000년대 이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한 대립적 의견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의견들을 소개하는 것이면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공통점, 차이점 당연히 없고요. 사회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 가설도 없고요. 실험하지도 않아요. 그쵸? 답은 2번. 됐죠? 여러분 감으로 찍는 거 안 됩니다. 지금 고1인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죠? 정확하게 왜 답이고 정확하게 왜 답이 아닌지를 확증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친구들이 써낸 그 오답률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답률 3위. 오답률 3위인데요. 선생님이 옆에다 써놨습니다. 대개 친구들이 1번 아니면 2번에서 헷갈렸더라고요. 1번 아니면 2번에서. 뭐 볼게요. 자, 주문 변동폭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여러분 우리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문 변동폭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쵸?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뭐 제조업체, 공급업, 원자재 공급업체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건 원자재 공급업체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맞다고요. 여기를 X라고 친 친구들이 약 42.5%나 됐습니다. 정답은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인데요. 볼게요, 여러분.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자, 헷갈리니까. 자,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채찍 효과는 우리 그 아기 기저귀 예를 들어보면 수요는 일정해요. 아기 기저귀 같은 수요가 일정한데 어디서부터? 채찍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 변동폭이 커지는 그 채찍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쵸?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공급 관리망에 의해서 공급 사슬망 그 상황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2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3번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꼭 확인하세요. 자, 4번 물건의 기본 단위가 커질수록 재고량이 증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자, 이거 어디 있어요? 5문단의 마지막 쪽에서 이 똑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문 처리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시차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것도 6문단의 밑에 세 번째 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입니다. 1번, 2번 헷갈려 했던 친구들 있다면 아, 내가 이거를 좀 헷갈려 했었구나. 그치? 우리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주문 변동폭이 커지니까 소비자로부터 멀어진다. 원자재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까워진다. 그쵸? 자, 23번. 이상하게 여러분 이게 오답률 1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원인을 추론합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다시 한번 보면 기억은 1문단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곧 정품을 만드는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추론해 봅니다. 채찍 효과를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분명히 채찍 효과와 관련된 무엇일 텐데 적정 재고량을 유지했어? 이랬으니까 물건을 많이 못 팔았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지금 공급 사슬망 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친구들 엄청 많이 속았습니다. 35% 정도가 속았어요. 자, 정답은 3번일 텐데 볼게요.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거는 4문단의 한 8번째 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자가 제한적일 때 이 채찍 효과가 더 잘 생긴다. 더 크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자, 4번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으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쵸? 재고 관리 비용이 적다는 건 재고를 아무리 쌓고 있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고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짧았기 때문이다. 발주 실행 시간이 짧아지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발주를 했는데 그게 오래 걸리니까 모조품은 그냥 바로바로 찍어서 바로바로 파는데 발주해서 가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기니까 많이 못 팔고 수익을 못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적절하지 않네. 적절한 건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2번과 3번에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4번인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런 보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또 읽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기가 있다는 건 보기와 본문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 밑에 선택지와 일일이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다면 급히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하겠죠. 그치? 갑자기 수요가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소매점은 어떡하지? 도매점에 전화하겠죠.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만약 도매점에서도 재고 우리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조업체다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하겠죠. 그러면 또 야간 조업든 계획에 없던 공장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구나. 이처럼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불확실성, 그죠? 인한 불확실성이
소매점, 도매점 제작 업체로 전달이 됩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연결돼서 전달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소매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만약 있어. 그죠? 갔는데 그 가게에 뭐 충분한 재고가 있어요. 그러면 소매점은 도매점의 계획에 없던 추가 주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있다. 곧 순기능도 있다. 뭐가요? 재고라는 게. 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 여러분, 긍정적 측면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그죠? 부정적 측면은 어디서 얘기했어요? 윗글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오케이. 그죠? 그지? 자, 2번 가겠습니다.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는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줘요. 수요의 왜곡 현상, 자, 윗글이고요. 불확실성의 전이 지금 보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죠? 아니죠.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가 생겼다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그죠? 멀어질수록 주문량이 많아져야죠. 그지? 적절하지 않아요.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과 불확실성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윗글에서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보기에서 얘기한 거죠. 그치? 자, 수요 왜곡을 겪은 도매점은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할 것이다. 이거 사문단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3점짜리 보기 문제입니다. 보죠. 예시가 나오네요. 적절한 겁니다. 자, 협력 공급 기획 예측 CPF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 물량 수요 예측입니다. 이걸 조정해 나가는 거죠. 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적인 수요 변수가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A전자와 B통신은 CPF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그럼 얻게 되는 효과가 뭔데?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요. 물량 공급 잘할 수 있고 재고 최소화. 얼만큼의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죠? 자, 단 여기에서는 A전자와 B통신 외에 다른 요인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1.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이다? 아니요. 항상 대량이 아니라 맞춰서. 그죠? 그 상황에 맞춰서 주문할 겁니다. 자, 2번. A전자와 B통신의 휴대폰 재고량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요. 재고를 최소화한다고요. 재고량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치?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유한다면서요? 과잉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 과잉 주문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겠다. 답 여기 있네요. 3번. 그치? 4번. 그럼 4번, 5번은 틀렸잖아요. 그쵸? 뭐 시험 볼 때 여러분 4번, 5번 안 보고 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면 공장 이전? 이런 내용은 사실 여기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죠? 안 봐도 되는데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을 받는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답률 9위였거든요. 오답률 9위인데 어디에 많이 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30% 친구가 5번에 와서 적절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아무리 공급을 열심히 해도요, 정상적으로 공급을 해도 이동통신 시장 여기 있잖아요. 돌발적인 수요 변화는 많이 있어요. 잘 공급한다고 해서 돌발적인 수요 변화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적절한 것이죠. 적절한 것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바로 넘겨보시면 고전소설 나오죠? 고전소설 딱 봤더니 여러분 영영전입니다. 영영전. 이거 쓸게요. 영영전입니다. 자, 영영전인데요. 여러분 제목이 영영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인공 누구예요? 영영. 됐죠? 여러분 이게 주인공이라고.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왜 모르니? 여러분 알죠? 홍길동전 주인공? 홍길동. 그죠? 전우치전 주인공? 전우치. 그죠? 운영전 주인공 누굴까요, 그러면? 운영. 그죠? 최고운전 주인공? 최고운. 됐나요? 춘향전 주인공? 춘향. 이렇게 간다고요. 무슨 전 하면 이 앞에 있는 이름이 최소한 주인공이겠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고전소설은요, 특히나.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 26번 문제는요,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요거 오답률 6이었어요. 왜 오답률 6인지는 선생님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27번은 A와 B 부분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고 인물의 말하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설에서 또는 여러분 드라마에서 또는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인물 파악입니다. 인물 파악. 그러니까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면 누구와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28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래서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왜? 독서는 그 윗글을 읽고 보기를 봐야 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래요. 누가?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라 라고 했는데 보기 안 읽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보기 한번 살짝 보면 영영전은 궁녀인 영영. 여러분 영영에 저게 나오네. 영영은요 궁녀예요. 궁녀. 그렇죠? 궁녀와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래. 그러면 이 둘의 김생 둘 사이에 사랑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인공 영영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궁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그냥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 좀 찾아본 걸 얘기해 보면 궁녀는요 그냥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 정도가 아니고요. 임금의 여자, 왕의 여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 당시 때 조선시대. 그러니까는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죠? 궁 밖으로 함부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왕가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궁녀입니다. 자, 그 정도.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었을 거고요. 영영의 신부는 김생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결국에는 궁녀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결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당연히. 자, 김생은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요. 이 과정에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조력자. 그죠?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왜? 사랑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결국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영영과 김생은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피 엔딩. 됐나요? 그 정도 내용 이해하고서 영영전을 본 사람과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여기 전혀 모르고 영영전을 본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갑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선생님이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자, 앞부분 줄거리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자,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김생이 영영을 보고요. 사랑에 빠집니다. 영영을 만날 궁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누구요? 누구? 영영의 이모.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써놨으니까 아마도 영영의 이모, 여기 영영의 이모인 노파. 네. 할머니, 늙은 할머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까지 마십니다. 자, 누가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모, 그죠? 영영의 이모이고요. 그래서 노파와 김생이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당적삼을 하나 내놓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인데 이것으로라도 제 정성을 받아주세요. 노파가 감동하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근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제가 과부가 됐었다. 이웃 사람도 날 안 도와줬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너무 고맙다. 노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면 죽는 일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뭔가 둘 사이에 이제 끈끈한 뭔가 생겼나 봐요. 그죠?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자, 그제야 김생이 얘기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말씀하신 사실대로 말하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데 한 낭자를 봤다. 근데 그 낭자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랬더니 노파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쭉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여인의 복장을 물어보니까 노파가 탁 얘기합니다.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아요.
아, 노파 영영의 이모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언니의 딸이 영영이에요. 얘를 본 거구나. 그죠? 정말 탐스러운 아이죠. 하지만 뭐란 말이요? 걱정되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애는 회산군의 시녀입니다. 궁녀라는 거예요. 회산군의 시녀다. 궁에서 자고 나라 문 밖으로 나서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그때는 때마침 그의 부모의 제삿날이었다. 그래서 잠깐 온 거다. 그래서 영영은 얘기합니다. 노파가 자태가 곱고 뭐 음률 뭐 글 다 능통해서 회산군이 그렇죠? 회산군이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부인 때문에 못하고 있다. 자, 김생이 나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얘기해요? 노파가 얘기해요. 단호가 한 달이 있으면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제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노파가요? 뭘 제안해요? 영영과 김생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생이 막 기뻐요. 너무 기뻐서 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이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둘이 얘기하면서 막 실망했다가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막 기뻐 뛰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김생은 기뻐 뜁니다.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 곧 단오, 인간의 단오날은 곧 천상의 7월 7석이요.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김생과 노파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웁니다. 김생과 노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됩니다.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략. 그러면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예요. 그렇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가보죠.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다? 간절하였다? 못 만났네. 못 만났어. 자,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겨 편지를 전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생과 지금 여기가 지금 못 만났어.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어. 자, 그러면서 끊어진 검은 고줄은 다시 뗄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밑줄이 쫙 그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쭉 소설처럼 오다가요, 갑자기 편집자가 빡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편집자가 들어와서 얘기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서 김생이 삐쩍 마릅니다. 뭐 2달이 지났어요.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김생의 친구 누가 와요? 이정자라고 하는 친구가 옵니다. 김생의 친구.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너 왜 그러니 했더니 김생이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A 부분은요, 이정자와 김생의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치?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정자가 김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A 부분에. 자, 자네 병은 곧 나을 거야.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나을 거래. 왜? 회산군 부인은 내겐 고모가 되는 분이. 자, 여기요. 회산군에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쪽 이렇게 지금 같은 집에 이렇게 있을 텐데 회산군 부인이 누구라고요? 이정자의 이렇게 고모, 고모입니다. 그치? 자, 고모야. 그러니까 그분의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셔. 또한 부인이 소천을 이룬 후부터, 그 남편을 이룬 후부터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사와 보시를 잘하시네. 희사와 보시라고 하는 건 많이 뭐 절에도 많이 내고, 그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희사와 보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자네를 위해서 애써보겠네 그럽니다. 이정자가 김생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을 해요. 너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만나게 한번 해볼게. 우리 고모야, 몰랐지? 이러면서. 네. 자,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으스러지로 꽉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김생은 신신 부탁을 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합니다. 친구인데 친구한테 절까지 해요. 자,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정말로 갔어. 이정자가 여기 고모한테 쭉 가가지고요, 고모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이 이제 회산군은 돌아가셨나 보죠, 그지? 자, 얼마 전에 자원급제 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고모님이 시비를 명하여
사랑으로 데려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어. 영령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어요? 있어.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입니다. 김모 씨. 여기 김모 씨인데 얘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이 들어. 여러분 상사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그리워해서 사랑해서 든 병. 이거 영어로 바꿔보면 뭐죠? 러브 시크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상사병이. 상사병 걸렸어. 그래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갔는데 문병하는데 피부도 안 좋고 목숨이 아침 저녁 불안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유를 물어본즉 뭐냐? 영영. 여기 고모네 집에 있는 그 영영이라는 아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영영을 김생과 만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인이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내가 영영을 아껴서 이 사람 죽는 것보다는 영영을 이 사람과 만나게 해서 그 사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하고요.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만나게 된 그 기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죠? 하트가 아까보다 더 커졌죠? 예, 하트가 더 커졌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 그러면서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부터 김생은 공명을 사용하고, 여러분 공명이 뭐예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공명, 그죠? 근데 그 공명을 사용하고요.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그냥 영영과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고 나머지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뭐 공명 이런 거 다 떨쳐버렸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자체가 뭐 이해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26번 지금 문제 나왔습니다. 26번이 이게 오답률 6이었어요. 오답률 6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1번 아니면 5번 같은데 라고 헷갈려 했던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1번 보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두 개를 볼게요. 자, 전기적 요소를 몰랐다 치더라도요.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되게 긴박했어요. 막 숨이 막 찼나요? 막 어떻게 하지? 전혀 아니죠. 그치? 또 하나 여러분. 그럼 이 단어를 몰라서 선생님이 볼 때는 1번으로 대략 한 24%의 친구들이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기적 요소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좀 기억할게요.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건 기이하다, 뭐 신기하다, 그죠? 또는 뭐 비현실적이다 이거까지요.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우치전 같은 거 읽어보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갑자기 막 100명이 되고 전우치가 100명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기이하고 신기하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기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영영은 김생은 영영을 그냥 그리워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영영의 이모인 노파와 만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상 어떠한 것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1번으로 혹시 선택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자, 2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했다. 비유적 표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유적 표현 보면 뭐 끊어진 검은고, 뭐 깨어진 거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는 맞는데요.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자,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자, 우선 외양 묘사도 없고요. 영웅적 면모도 그래서 없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여러분 역순행적 구성이 없기 때문에요. 입체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답은 5번이겠죠?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통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그 부분.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잖아요. 어떤 심리?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지금 1번에 있는 전기적 요소를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6위에 있었다는 건 뭔가 조금 선생님이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이런 문학의 개념어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개념어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A는 누가 누구에게 해준 말이고 B는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를 보자는 거죠. A는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다. 아, A는요, 그 A 부분은 친구 정자가 김생에게, 그죠? 김생에게 하는 말이고요. 자, B는 이 정자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에게? 자기의 고모, 그죠? 고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고모, 회상군의 부인, 그쵸? 됐나요? 자, 그러면 A는 상대에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조언 아니잖아요, 그치? B는 상대에게 거래를 자는다. 거래, 고모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예요, 없어요, 그죠? 상대에게 칭찬하고, A에서 지금 정자와 김생의 칭찬 안 보였죠? B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토로한다. 고모님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참 서운합니다. 뭐 아직 한 것도 없어요, 그죠? 자, A는 상대에게 위로하고, 정자, 야, 너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아팠구나. B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해요. 고모님, 영영을 좀 제 친구 김생과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설은요, 그 안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서 드라마, 영화 보듯이 쏙 들어가서 보면 이해 안 될래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누가 누구에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인물에게 무슨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번이 답이고요. A는 상대에게 공감하고, 뭐 공감을 할 수 있죠. 너 그래서 아프구나. B는 상대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고모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나요? 없죠? A는 상대에게 충고하고, 뭐 아니고요. B는 상대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고모에게 제 친구입니다. 그 쓰러진 김씨가, 김씨? 김생이, 그죠? 그런데 친구를 소개하는 건 요만큼이고 사실은 부탁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맞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앞쪽이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구나. 적절한 건 3번이구나 까지만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역시 이건 너무 좀 좋은 게 이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소설을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더 훈련이 되고요. 이 모의고사가 좀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요거 다 어디 있어요? 요런 거 보면 가서 보시면 왼쪽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글씨로. 그러니까는 읽으면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궁중에서 자고 나라 문 밖에 나서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노파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 거기에서 나고 자라서 문 밖에 나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폐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막혀있다. 꽉 막혀있다. 자,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자, 그 부분은 어디예요? 영영은 회상군이 첩으로 삼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부인이 투기가 두려워서 첩으로 못 삼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영영이라는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상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예요? 영영이 현재 궁녀의 신분이라는 게 장애물이죠. 그쵸? 여기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가 이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3번 영화를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도 김생이 영영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맞고요.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해서 김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 선생님, 이게 근데 왜 중요할까요? 고전소설 중에서 이 김시습이라는 분이 쓴 작품 중에는요, 남자 주인공이 별로 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요, 여자 주인공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특별히 좀 김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써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5번.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하였다 해서 영영과 김생이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여러분도 이런 해피엔딩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아주 좋게 5번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29번부터 32번까지 있는 현대시예요. 자, 여러분 현대시는 선생님이 여기다 딱 선생님 그 시험지예요. 선생님도 시험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시험지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오답률 10위권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요. 29, 30, 31, 32에 오답률 10위권에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이 시험을 치른 1학년 학생들이 특히 지금 이 EBS에 들어와서 자기가 몇 점이다, 뭐를 몇 번으로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친구 16,000명이 넘는 친구들은 아마 현대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구나라고 선생님이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본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였잖아요. 선생님이 1학년 교실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음 그대로 모의고사긴 하지만 수학 능력 시험까지 이 마음을 쭉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축복해주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9번, 32번인데 이거 결국에는 문학이잖아요. 자, 문학은 문제를 먼저 보면 얻게 되는 힌트가 정말 많다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아직 남아있는 모의고사 있는데 그때 해설 강의를 또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맨날 저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게요. 아시겠죠? 29, 30, 31, 32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는요.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초록 기쁨 봄숲에서예요. 그럼 초록 기쁨 봄숲에서 무엇을 얘기했을까? 네, 이런 느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봄숲에서 무엇을 봤을까? 뭐 이런 느낌. 네. 나는요. 김영랑 시인의 5월입니다. 5월. 우린 지금 이제 6월인데 5월 하면 느낌이 뭘까? 궁금합니다. 자, 그 상태로 여러분 뒤에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29번은요. 가와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가와나의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공통점을 내겠죠. 30번 가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작품만 가지고 30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31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가에 있는 해, B는 나에 있는 삼봉우리입니다. 해와 삼봉우리 뭘까? 32번 보기를 참고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왜? 보기를 참고하래잖아. 누가 준 거예요?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직접 주신다고요. 이렇게 이 두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 보기를 참고해.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갑니다. 두 시는 모두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봄이구나. 가는 숲을 배경으로 해, 하늘, 나무, 꽃, 흙 등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요,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감, 5월이니까 봄날의 어떤 그 정감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 시에서는 들,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등으로 화자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나 작품은요, 여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화자의 시선이 옮겨간다. 시선의 이동. 기억하시죠?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시선이 전개되는 그 부분을 설명했다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 기억나시죠? 초록 기쁨 봄숲에서입니다. 가죠. 해는 출렁거리는 빛으로 내려오며 해가요. 내려온데 빛으로 출렁출렁거리면서 내려온데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제 빛에 겨워 흘러 넘친다. 막 해의 빛이 흘러 넘친대요.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돼요. 그럼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을 햇살이 덮어주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왕관인 초록과 꽃들에게 웃는다. 해가 웃어요. 비유의 아버지답게, 아버지. 초록의 샘답게. 하늘의 푸른 넓이를 다해 웃는다. 하늘의 푸른 넓이만큼 웃는다. 엄청 크게 웃는다. 햇살을 모든 것을 쫙 펼쳐주고 있다. 그 느낌. 하늘 전체가 그냥 기쁨이며 신전이다. 그렇죠? 정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말 시인인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햇살을 받아왔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자기의 왕관을 쫙 꽃들에게, 모든 초록에게 쫙 주고 있다? 이런 느낌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해여 푸른 하늘이여, 부르잖아요, 그지?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집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나뭇가지들의 초록 기쁨이여.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 이런 건 다 뭐 하라는 거죠?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죠? 해여, 해여 푸른 하늘이여가 아니라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해여 푸른 하늘이여, 그 빛에, 그 공기에 취해 찰랑대는 자기의 집에 겨운 공중에 뜬 물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예. 초록 기쁨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나뭇가지의 뭔가 기쁨, 나뭇가지의 기쁨을 얘기하네요.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넌지시 주고받으며 싱글거린다. 여러분, 흙의 싱그러움을 표현한 거예요. 흙이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흙이 눈을 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오, 이 향기, 싱글거리는 흙의 향기,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하늘의 향기, 나무들의 향기, 흙의 향기,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느낌을 봄숲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치? 해, 하늘, 흙, 나무의 향기,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작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은 가작품을 읽고 30번에 있는 가의 표현상의 특징을 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가, 나 보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작품은 제목은 5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32번에서 봤지만 보리밭이 펼쳐진 시골을 배경으로 봄날의 정감을 표현합니다. 맞죠? 자, 그 부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집니다. 곧 여러분,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 붉어졌다라고 하면 이 마을은 아마도 아스팔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붉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뭐라고 볼까요? 황토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집니다. 푸르러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제 5월의 어떤 느낌일 거예요.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쫙 불면서요, 넘실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 뭐 여러분, 이건 지금 반복하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치?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납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보리가 슉슉 하니까 그 사이사이로 허리통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꾀꼬리는, 자, 이제 꾀꼬리로 왔습니다. 꾀꼬리는 여태껏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그러니까 암컷은 쫓기고 있고 순놈은 따라하고 있고 뭔가 구애하는, 사랑을 좀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오리야. 산봉오리를 얇게 단장하고 있고요, 아양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여인의 모습에 좀 비유하고 있는 것 같죠. 산봉오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려? 너는 어디로 가니? 나 지금 같이 있고 싶은데 너는 어디로 갈 거니? 라고 얘기하는 산봉오리. 자, 김영랑 시인이 지금 이 5월이라는 시에서는요, 5월의 들과 5월의 산봉오리를 통해서, 그죠? 본인의 느낀바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누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치? 본인이 느낀 바를 시로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이 작품을 쭉 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보리가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의인법이 쓰였냐라고 물어보면 네, 의인법이 쓰였어요. 이랑 하는 건 반복법이 쓰였어요. 그러면서 운율이 느껴지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을 거라는 거죠. 언제?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거고요. 고등학교에 이제 와서 아직 여러분 선생님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선생님들과 만나서 수업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랑 반복법 운율이 생기네, 그렇죠? 그리고 뭐 보리가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구나라고 하면 그래,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의인법이 쓰였겠구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치? 뭐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이러면 지금 뭐 앞에 있는 암컷은 도망가고 있고 수컷은 또 열심히 따라가서 사랑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작품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나 작품은 들길, 보리밭, 꾀꼬리, 산봉우리로 시인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구나, 이 정도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2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가와나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인식한 사물의 특징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뭐 산봉우리처럼 뭐 얇은 단장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자, 1번 아니고요. 자, 2번도 보면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켜요. 이상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없죠.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서 현실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 여러분, 현실의 삶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있네. 자연의 인격을 부여하여 뭐예요? 의인법이 쓰였냐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 그렇지? 봄숲에서, 그리고 5월이라는 시를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는, 산봉우리한테 말 걸고 해한테 말 걸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자, 5번, 자연의 모습을 부각하여 자연에 합일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독감. 이런 고독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죠? 3부의 끝이 보입니다. 자, 조금만 정신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자, 가의 표현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그치? 맞으니까 나머지가 어디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문장보호를 활용하여, 여러분 문장보호 뭐가 활용됐어요? 쉼표. 그죠? 호흡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네, 맞잖아요. 자, 2번,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숨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반어적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어적 표현, 역설적 표현 이런 거는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미 뭐 많은 시간 이렇게 좀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이거는 좀 반어적 표현인데 뭔가 좀 느낌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네, 좀 다른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뭐 좀 친구들하고 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잘한다, 잘해 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이 진짜 잘한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딱 들으면 좀 이상한데? 뭔가 딱 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있다고요. 반어적 표현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동일한 시어, 모든, 뭐 향기 이런 거 있어요. 네. 강조하고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로, 곧 시각적, 후각적 그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 시라는 건 감각적 이미지로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형상을 이미지 밖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모든 시, 대부분의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맞는 걸로. 예. 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영탄적, 이게 놀람,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르는 거, 해요. 푸른 하늘이요, 뭐 이런 거. 오, 이 향기, 뭐 이런 거.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으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A와 B인데요.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해이고요. B는 산봉우리입니다. 자,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화자의 지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아니죠. 뭐 지난 삶 나온 적 없고요. 기쁨을 느끼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지금 화자가 지금 해예요? 아니죠. 산봉우리는 화자에게 새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대상이다. 새로운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봉우리죠.
B는 화자가 밤의 시간을 관찰하여 파악한 대상이다. 아니요. 아직 밤 안 됐고요. A와 B는 모두 화자가 관심을 갖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네. 관심을 갖고 보는 거고요. 주관적으로 인식하니까 말을 걸잖아요. 그지? 해요. 해야 막 부르고 이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주관적으로 나만 지금 내가 말하면 들을 것 같아. 뭔가 얇은 단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산봉우리가. 네. 주관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갈 거고요. 자, 32번은 우리가 이미 보기는 읽었으니까 기역 미음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기역은 보면 햇빛이 나무와 꽃에 비쳐 빛나는 모습을 왕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초록 모든 꽃들의 왕관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1번 오케이. 자, 2번 니은인데요.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의 주체는 흙을 바라보는 화자예요? 화자가 지금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흙은 그리고 깊은 데서 큰 향기로운 눈동자를 굴리며 주어가 있잖아요. 흙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흙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겠죠? 자, 3번 디귿은 자연의 향기가 코로 전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코에 댄 깔때기와도 같은 그죠? 여기 비유적 표현.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에서 푸르렀다. 화자가 본 시골길과 들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보리밭에 어디 있어요?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밭에 이랑 사이로 햇빛이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햇빛이 갈라지고 라고 하는 건 그 이랑이랑 사이에 햇빛이 쫙 쏟아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강의 보신 이후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이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4부 몇 번부터냐면요. 33번부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